안녕하세요. 괴미사입니다. 오늘은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올린 영상 중 일부를 엮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69년, 여기 두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카나가와현 살레시오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과 히로시군으로 둘은 중학생 시절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이였다고는 해도 A군에 따르면 그는 따돌림 피해자였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의 정도는 꽤 심했던 모양인지 그가 새로 산 가방을 히로시군이 밟거나 바닥에 집어던져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물론 사전을 빌리고는 안에 송충이를 집어넣고 찌부러뜨린 뒤 돌려주는 등 이런 괴롭힘이 중학교 시절부터 쭉 이어져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4월 23일 평소 괴롭힘을 당하던 A군은 이날도 어김없이 히로시에게 사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A군은 어째서인지 히로시에게 산으로 가자고 권했는데요. 당시 A군이 산에 가자고 한 이유는 칼로 그를 위협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이후 산에 올라간 A군은 히로시에게 이틀 전에 훔친 주머니 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A군이 칼을 꺼냈음에도 히로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되려 A군에게 "네 얼굴은 돼지랑 닮았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절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순간 히로시의 폭언에 더해 그간의 괴롭힘이 떠올라 분노에 사로잡힌 A군은 손에 쥐고 있던 나이프로 히로시를 공격했습니다. A군은 당시 히로시의 목을 공격한 후 배를 찔렀다고 하는데요. 급소를 공격당한 히로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에 이성을 잃은 A군은 히로시의 가슴을 깔고 앉아 얼굴을 포함 총 47회에 걸쳐 히로시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처 깊이가 15cm가량에 달할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히로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화가 식지 않았는지 10분에 걸쳐 주머니 칼로 머리를 잘라낸 후에야 이성을 찾게 됩니다. 이후 A군은 먼저 흉기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2번 찔러 피해자인 척 위장한 후 흉기인 주머니 칼을 흙 속에 묻어 증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가 지나가던 자동차를 불러세워 도움을 청했죠. 피투성이가 된 A군을 본 운전자는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는 운전자에게 불량배 3명에게 친구가 죽었어요. 라며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에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왼쪽 어깨의 상처는 그다지 깊지 않았기에 치료 후 귀가했다고 하네요.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 A군은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불량배 3명에게 당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정작 현장에는 2명의 발자국뿐이었고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 역시도 두 소년 외에는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A가 입고 있던 교복에 묻은 혈액이 히로시의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기에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부장은 A군에게 "지금까지 너의 진술 내용은 모순점이 너무 많아.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라고 추궁했고 결국 A군은 1969년 4월 25일 저녁 6시 15분경 히로시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몇 번이나 피해자를 찔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건 내용은 조사 당시 범인인 A군이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이기에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A군은 살인죄로 기소되었지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3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소년법에 따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채 3년의 형기를 채운 1972년 석방되었죠. 그가 석방 이후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개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애인의 양자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로는 이시카와라는 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석방으로부터 3년 후인 1975년 이시카와는 명문대학인 게이오 대학에 입학했고 추가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죠. 그는 민사나 형사사건 전반에 걸쳐 지역에서 유명했고 요트 운전 같은 부유한 취미를 즐겼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이시카와는 출소 이후 순탄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히로시의 유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사건 당시 이시카와의 아버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매월 2만엔씩 35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이시카와의 아버지는 이마저도 고작 40만엔 정도만 지급했을 뿐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다고 하네요. 사건 이후 히로시의 가족에겐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사건으로부터 약 2년간의 기억이 없으며 오빠의 죽음을 견디지 못한 여동생은 자해를 반복했고 아버지는 암에 걸리는 등 아들의 죽음을 시작으로 집안은 불행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이시카와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어떻게든 사죄를 받고 싶었던 유족은 변호사가 된 이시카와와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이에 어머니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답하자 이시카와는 돈이 필요한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뭐 약간이라면 빌려줄 수 있지. 인감증명이랑 도장 준비하시면 뭐 50만엔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바쁘니까 일주일 후에 갖고 갈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2003년 당시 한 방송국에서 우연히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고 가해자인 이시카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시카와는 얼굴 비공개와 음성 변조 상태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죄도 배상금도 전혀 안 냈어요. 할 생각도 없고요. 사건 당시에 전 미성년자였으니까 전과 이력이 남지 않거든요. 제가 변호사가 된 건 제 능력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죠. 소녀범 사건은 익명성이 높아서 아무도 몰라요. 또한 유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아무 생각도 없어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인터뷰로부터 3년이 지난 2006년 책 한 권이 출간됩니다. 이 책은 코코로니 나이프 を忍ばせて라는 책으로 사건 이후 히로시 군의 유족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가를 다룬 책인데요. 논픽션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약 8만 부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건은 37년 만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죠. 이 책은 높은 판매고를 올렸기에 책을 계기로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결국 네티즌들에 의해 이시카와의 신장, 체중, 학력부터 이력과 직업은 물론 회사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에 그는 변호사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고 사무실을 폐업하는 것은 물론 결국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 그간 지불하지 않았던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지만 이후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하고 잠적 또는커녕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하네요. 일본 네티즌들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8년까지 다른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변호사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해당한 히로시가 정말 이시카와를 괴롭혔는가? 입니다. 범인 진술 과정에서 이시카와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범인의 일방적인 진술인데다 당시 다른 동급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괴롭힘 같은 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피해자 가족 중심이다 보니 중립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한가지이기에 책이 출간됐을 당시에도 이에 관해 여러 논쟁이 있었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된 소년범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캠핑 좋아하시나요? 야외에서 자연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캠핑장에서 발견된 세구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사 요시히로. 1949년 5월 21일 도쿠시마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졸업 후 집을 떠나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음악에 푹 빠져 진지하게 뮤지션이 되고 싶어 했기에 고등학교 졸업 후엔 뮤지션이 되기 위해 도시로 상경했죠. 하지만 뮤지션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았기에 그는 여러 아르바이트나 영업 일 등을 하며 음악 활동을 했고 그러던 와중 지인에게 회사 일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승낙한 아사는 야마나시현으로 이주, 건설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여러 경험을 쌓았고 나중엔 회사를 그만둔 후 1994년 인재 파견이나 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아사기획이라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사실 그가 세운 이 회사는 정말 악질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설립 후
먼저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 노숙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회사 기숙사에 살게 하며 야마나시현의 건설 현장에 파견했는데요. 노숙자들에게 그가 제안한 조건은 숙식 제공과 더불어 일당 8,000엔으로, 이는 노숙자들에게 있어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사실 이는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먼저 일당 8,000엔 중 2,500엔은 숙박비로, 4,500엔은 식비로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노숙자들이 받게 되는 일당은 고작 1,000엔이었던 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사실상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와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노숙자들이 제공받는 숙소는 6조, 즉 다다미 6장 크기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3에서 4평 정도였는데요. 개인실이 아닌 이 공간에서 4명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이 일하던 곳은 외진 시골이었고 일당 1,000엔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갈 교통비조차 모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들의 근무 관리 감독을 맡았던 것은 전부 야쿠자들이었다고 하네요. 즉, 아사는 야쿠자를 등에 업고 사업을 했던 것이죠. 가끔 운 좋게 현장에서 도망친 노숙자들이 근처 민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지만 곧 다시 잡혀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노숙자들을 속여 노동력을 착취한 지 3년 정도가 지난 1997년 3월 봄 무렵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노동 환경과 착취에 불만을 품은 노숙자 A씨가 숙소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난동을 피웠던 것인데요. A씨가 난동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사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A씨에게 설교를 했지만 화가 난 A씨는 이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 분노한 아사는 목검을 꺼내 A씨를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폭행의 정도는 굉장히 심했던 모양인지 구타당한 A씨는 제대로 걷지조차 못했으며 화장실을 갈 때도 기어가야 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사의 구타로부터 약 4일이 지난 후 A씨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지만 아사는 어차피 노숙자고 아무도 찾지 않을 테니 시신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은폐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먼저 A씨의 시신을 비닐 시트로 감싼 후 안이 보이지 않도록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관리하던 캠프장인 아사히가와 캠프장으로 이동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에게 굴삭기로 땅을 파도록 지시했고 A씨가 들어있는 상자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이 구타한 광경을 목격한 직원이나 노숙자들을 철저하게 입단속시켰다고 하네요. 노동 착취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그의 사업은 인건비 지출이 적었기에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1997년 11월 무렵엔 아예 법인으로 유한회사 아사기획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2년 후인 1999년엔 유한회사 아사히건설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가 회사 이름을 바꾼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노동 착취 등으로 인해 도쿄에서 모집 금지 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회사 평판이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 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0년 5월 14일 이날 아사의 회사 직원 B씨와 타가 카츠요시, 요코다 다이사쿠는 자동차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이동 중 한 술집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현장에서 곧장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술집의 사장은 차를 들이받은 것이 아사의 회사 직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장은 즉시 아사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아사는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이에 그는 직원 관리를 맡던 야쿠자 S와 T와 함께 사고를 낸 3명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당사자인 B씨와 카츠요시, 다이사쿠를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후 아사는 술 먹고 뺑소니라니 회사를 망하게 할 생각이냐 라며 야쿠자인 S, T와 함께 이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카츠요시와 다이사쿠는 반격을 하는 등 폭행에 격렬히 반항했고 특히 카츠요시는
너 기억해놔라. 동료들 데리고 다시 올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사무실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도망친 그를 잡기 위해 야쿠자인 S가 홀로 뒤를 쫓았지만 카츠요시는 S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고 하네요. S가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사는 이들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T와 함께 카츠요시와 다이사쿠를 폭행한 후 손발을 밧줄로 묶었고 이들을 자동차로 납치해 아사히가와 캠프장으로 이동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A씨 때와 마찬가지로 시신을 플라스틱 상자에 밀봉했고 현장 직원에게 굴삭기로 구덩이를 파괴한 후 묻어버렸습니다. 한편 폭행에 반항하지 않았던 B씨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감금당했는데요. 그는 빈틈을 노려 도주에 성공했지만 운이 나쁘게도 길거리에서 아사에게 발견, 다시 납치 후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사는 B씨에게 일본도를 보여주며 이번에도 도망치면 이걸로 머리를 쪼개버릴 거야 라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B씨는 이후 도망치지 않았기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03년 6월, 당시 직원 기숙사에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아사의 건설회사는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영하던 캠프장 역시 폐쇄되었죠. 그런데 파산 이후 이들이 관리하던 아사히가와 캠프장에 인근에 살던 주민들 사이에서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란 그 회사에 여러 직원이 실종됐대, 캠프장에 시신이 묻혀있대 등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문은 야마나시 지역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윽고 한 인물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아사히 건설회사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던 남성으로 과거 사장의 지시로 캠프장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상자를 묻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신을 묻은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이 남성은 즉시 경찰서로 이동해 당시에 있던 일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캠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장의 땅속에서 첫 피해자인 A씨의 시신과 더불어 카츠요시와 다이사쿠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이후 경찰은 아사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사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 과정에 들어가자 그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캠프장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 S라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변호 측은 사건 당일 아사는 딸들과 쇼핑을 갔다며 알리바이가 있기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A씨 사건 당시 관계자의 입단속을 시키는 것은 물론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중심적인 입장에 있었다 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즉시 항소했죠.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 측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난동을 부린 끝에 결국 퇴정 조치당하는 것은 물론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상고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고 결국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공범인 S는 재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T의 경우는 징역 9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아사는 감옥 생활 와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을 기다리며 시간은 흘렀고 그러던 2020년 아사는 감옥에서 갑자기 쓰러져 7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 업보라든지 천벌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데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사건 사고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듯이 일본에도 테레비노 치카라 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사건은 이 방송 프로그램이 해결했던 미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에자와 시게오. 치바현 모바라시에 살며 중장비 운전기사 일을 하던 그는 딸이 한 명 있었고 아내와는 이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의 딸은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 후 임신한 상태였기에 이혼 후 혼자 살던 시게오 씨에게 있어 손주가 태어나는 것은 무척이나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딸과도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그는 기술직이라는 직업 특성상 월급도 많은 편이었고 파친코나 도박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지만 술버릇이 좀 나쁜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손주가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일상을 보내던 그는 2000년 3월 11일 새벽을 기점으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2000년 3월 11일 오후, 이날 시게오 씨의 딸은 아버지가 머물던 회사 사택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노크를 해도 안에선 대답이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방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엔 취사가 다 된 작은 밥통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찬은 한 입 정도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식사 도중에 연락을 받고 나간 걸까 라고 생각한 딸은 곧 돌아오겠지 싶어 방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에 놓인 전화로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음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딸은 밤 10시경 남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남편에게도 연결되지 않았죠. 이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전화선을 살펴보았는데요. 전화선은 누군가가 예리한 칼로 절단한 듯 잘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2일, 이날 딸은 아버지의 회사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회사를 이틀 연속으로 무단 결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었기에 걱정한 딸은 다시금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죠. 참고로 시게오 씨는 평소부터 문단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딸이 방문했을 땐 어째서인지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딸이 전날 문단속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나 정황상 누군가가 문을 잠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딸은 혹시 아버지가 방 안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사다리를 가져와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방 안의 모습은 전날 자신이 방문했을 때와 전혀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 4일 후인 3월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죠. 실종으로부터 4년이 지났음에도 아버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자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실망한 딸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을 다루는 방송인 텔레비노 치가라에 이 사건을 제보했고 방송국 측은 2004년 10월 11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 목격 정보를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마지막으로 시게오 씨를 목격한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당시 방송국이 받은 제보는 구체적이었고 신빙성이 있었기에 방송국 측은 실종된 시게오 씨가 사건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그럴 경우 범인이 증거인멸을 할지도 몰랐기에 정보가 있었음에도 일부러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11월 무렵 조사 보고서를 작성, 자신들이 모은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사는 시작되었죠. 우선 이 부분부터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방송국에서 다소 각색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당시 유력한 정보를 제공했던 여성 A씨는 치바현 모바라시에서 한국식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사장으로 2000년 3월 10일 밤 직원인 여성 B가 자신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심하게 폭행당하고 있어요.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했던 B씨에 따르면 시게오 씨는 두 명의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자 두 남성은 자동차에서 일본도를 가져온 뒤 손잡이 부분으로 얼굴과 머리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은 이내 사장인 A씨에게 봉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A씨가 봉투를 가져오자 시게오 씨의 머리에 뒤집어 씌운 후 그대로 끌고 나가 자동차 트렁크에 시게오 씨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목격한 A, B씨에게 만약 누군가에게 말했다간 너희들도 똑같은 짓을 당할 거야 라고 협박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하네요. 비록 유력한 증언이 있었지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었기에
경찰은 먼저 A씨가 경영하는 술집을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술집에서 혈흔 반응이 있었기에 경찰은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주목한 것은 시게오 씨의 사라진 자동차였는데요. 첫 실종 당시 그와 함께 그의 자동차 역시 사라진 상태였기에 경찰은 자동차의 행방을 쫓았지만 아쉽게도 자동차는 수사 당시 이미 폐차당한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과거 사라진 그의 자동차는 집과 전혀 관계없는 장소에 방치된 상태였고 이곳의 인근에 살던 한 주민이 누군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며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뒀었던 것이죠. 경찰은 자동차의 발견 장소, 사진, A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05년 3월 16일 2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치바시에 살던 무직 남성 우치야마 토시노리와 나카야마 타카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체포된 두 남성의 증언입니다. 먼저 이 두 남성은 사건 이전부터 시게오 씨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면식이 있던 이유는 단순히 단골 가게가 같았기 때문이었죠. 두 명에 따르면 시게오 씨는 예전부터 술에 취하면 늘 야쿠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다 보니 이 두 남성은 시게오 씨가 야쿠자일 거라고 지레 짐작했죠. 그러던 2000년 3월 10일 밤 두 남성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에 앉은 시게오 씨와 사소한 계기로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싸움은 점점 심해졌고 분노한 우치야마는 시게오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게오 씨를 폭행한 후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야쿠자를 때렸으니 이대로 있다간 야쿠자에게 보복당한다. 이후에 보복이 두려웠던 이들은 시게오 씨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보복당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의식이 남아있던 시게오 씨의 머리에 봉투를 씌워 납치한 뒤 모바라시 기준 남서쪽에 위치한 깊은 산속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내 한밤중 인적이 드문 산속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시게오 씨를 가드레일 넘어 절벽으로 던져버리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나 그가 신고 있던 신발 등의 유류품도 함께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게오 씨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둔 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에 복귀했던 것이죠. 경찰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게오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헬기를 동원 수색을 벌였지만 끝끝내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범행 현장이었던 술집에서 채취된 DNA는 용의자 남성 2명의 것과 일치했기에 우치야마와 나카야마는 2005년 4월 6일 살인 혐의로 재체포되었고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우치야마와 나카야마에 따르면 이들 역시도 자신들이 벌인 사건이 TV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것을 보았고 범행이 전국에 보도되자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시신을 찾아 다른 장소로 옮기려 했지만 범행 당시 워낙 외진 곳이었고 늦은 밤이었기에 명확한 장소를 알 수 없었고 결국 정작 범인인 이들 역시도 시게오 씨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2005년 6월 우치야마와 나카야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판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는데요. 시게오 씨는 살아있습니다. 라는 주장이었죠. 사실 이 주장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시게오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자신들은 시게오 씨를 폭행한 후 절벽에서 던졌지만 그는 생존했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주장이 먹힌다면 살인죄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실토했던 데다 절벽에서 던져질 당시 이미 시게오 씨가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2006년 5월 23일 주범인 우치야마에겐 징역 13년, 공범인 나카야마에겐 징역 10년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들의 항소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시기상 이들은 이미 사회에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 개인의 의견이지만 어쩌면 사실 이들은 시신을 찾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절벽 너머로 던지는 경험, 장소를 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시신을 유기한 지역은 이들의 생활권 안에 있는 지역이었고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사건이 알려진 이상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숨겨야 했던 점이나 보복이 두려워 살해했다,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 등의 주장으로 볼 때 경찰보다 빠르게 시신을 찾은 뒤 말을 맞췄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사였습니다. 사건 사고를 조사하다 보면 초동수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곤 하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 부실한 초동수사로 9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2002년 6월 24일 가나가와현 아츠기시, 이곳에 살던 여성 A씨는 주부로 스라에 아들과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집에서 약 1.2km가량 떨어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근무 태도도 진지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그녀는 퇴근길엔 버스를 이용하거나 성인인 아들이 자동차로 마중을 나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도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끝낸 그녀는 밤 11시 25분경 가게를 나섰습니다. 당시 그녀를 목격한 가게 종업원에 따르면 그녀는 집에 전화를 걸어 지금 퇴근할게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그녀는 어째서인지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거나 아들의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닌 도보로 귀가했다고 하네요. 그녀가 도보로 귀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간상 막차를 놓쳤던 게 아닐까 예상됩니다. 가게에서 그녀의 자택까지는 1.2km의 거리로 여성의 속도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선 시각은 11시 25분이었기에 아무리 늦어도 12시가 되기 전엔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12시가 넘었는데도 A씨는 귀가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점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이날 밤 0시 25분 무렵 A씨의 자택 근처를 한 회사원이 걷고 있었습니다. 야근에 지쳐 터덜터덜 걷던 이 회사원은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가 목격한 것은 발가벗겨진 채 도로에 쓰러진 여성이었습니다. 놀란 회사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A씨는 발견 당시 발가벗겨진 상태였고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은 주위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검 결과 A씨의 몸에선 폭행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장기 손상과 더불어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범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A씨에게 접근한 후 소지품을 빼앗고 폭행 후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추정했죠. 당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사건 발생 시각이 늦은 밤이었던 탓에 목격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바로 A씨가 신었던 양말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액이 검출되었던 것이죠. 경찰은 이 타액에서 DNA를 채취한 후 이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아쉽게도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 경찰은 약 1년에 걸쳐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9년이 흐른 2011년 3월, 당시 일본 내에선 살인 등의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됨과 동시에 각 지역의 경찰청에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특수팀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카나가와현 역시 미제 사건 특수팀이 만들어졌고 이 특수팀은 9년 전 아츠기시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어처구니 없게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었던 A씨의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이후 통화 이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며칠도 아닌 A씨 사망 이후 약 1개월에 걸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9년 전 현장에서 1년에 걸쳐 집중 수사와 탐문 수사를 했었지만 정작 휴대전화 통화 이력은 조회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튼 통화 이력을 발견, 분석한 특수팀은 한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전기 설비업자인 야마모토 타카유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경찰은 그의 DNA를 채취한 후 사건 당시 발견되었던 범인의 DNA와 대조했고 그 결과 두 DNA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기에 2011년 4월 20일 경찰은 야마모토를 즉시 체포하게 되었죠. 조사 과정에서 야마모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2002년 당시 23살이던 야마모토는 아츠기시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집은 피해자인 A씨의 자택에서 고작 5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면식이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야마모토 본인이 입을 열지 않았기에 자세한 범행의 전말은 알 수 없지만 정황상 그는 한밤중에 퇴근 중이던 A씨를 발견했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그녀를 폭행한 후 옷을 벗겼지만 A씨가 심하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녀의 소지품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해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한편 야마모토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무척 나빴다고 하는데요. 이유 없이 한밤중에 인근 주민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기에 주민들은 그와 얽히기를 꺼려했다고 하네요. 재판대에 서게 된 야마모토는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라며 기소 내용을 전부 부인했고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검찰 측은 현장에 남겨진 A씨의 양말에서 발견된 DNA와 야마모토의 DNA가 일치했다. 9년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성 없이 살아왔으며 극히 악질적인 사건이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수사 당국의 DNA 보관 및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 야마모토는 인근에 살았기에 사건 후에 DNA가 증거품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검찰 측의 논고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충격적이게도 피해자 유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망한 A씨의 휴대전화로 저지른 짓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너무도 악질적인 행위라 생각하는데요. 재판에 참가한 A씨의 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지난 10년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사형도 가볍습니다. 한편 야마모토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는 물론 사죄의 말조차 한마디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 재판장은 A씨의 양말에서 검출된 DNA와 야마모토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야마모토가 범인임이 인정된다. 야마모토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 공포, 굴욕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라는 말과 함께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곧바로 항소했죠. 항소심에서도 변호 측은 야마모토가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1심 판결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어떻게든 형을 줄이고 싶었던 야마모토는 상고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고 결국 2013년 4월 9일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9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재수사를 통해 끝끝내 해결된 미제 사건.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초동 수사를 조금만 더 꼼꼼하게 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우에다 토모요시. 카고시마현에서 태어난 그는 삼형제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었기에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고 두 동생을 잘 돌봐주는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의 우에다는 친구도 무척 많았고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하는데요. 야구부에 소속된 그는 투수를 맡았고 리더십이 있었기에 주장 자리까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향을 떠나 관서 지방으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효고현의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죠. 그는 사회에 나온 뒤에도 여전히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또한 근무 태도도 성실하고 진지했기에 환자는 물론 같은 직원들에게도 평판이 정말 좋았죠. 하지만 일이 적성과 맞지 않았던 것인지 그는 결국 시설을 그만두었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 전 코베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선 아이도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야구부 캡틴 출신의 성실해 보이는 이 우에다라는 인물에겐 사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죠. 네, 그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음에도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 가게에서도 금전 문제로 트러블을 일으킨 탓에
음식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불륜과 경제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그는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죠. 사건으로부터 1년 전, 이혼을 기점으로 그는 자동차 공장에서 파견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는 요양시설이나 음식점에서 근무 태도가 좋았지만 이혼을 계기로 사람이 바뀐 것인지 근무 태도도 나빴고 무엇보다 결근이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혼 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성과 만나는 어플리케이션에 빠지게 되었죠. 이곳에서 그는 여러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사건 직전까지 대략 200명 이상의 여성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도 난잡한 이성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사건 당시 애인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어플리케이션을 끊지 못했고 그러던 와중 한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시크로 아야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녀는 원래 토야마현에서 일하던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물론 건강 상태가 나빠진 탓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죠. 사건 직전까지 그녀는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파트타임 간호사로 일했고 우에다는 그러던 그녀에게 접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에다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공장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시크로 씨에겐 자신의 직업은 간호사며 돈이 많다 라는 어필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시크로 씨는 같은 직종이라 생각, 친근감을 느꼈고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러자 우에다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그녀를 꼬드겼죠. 이에 그녀는 이를 승낙했고 두 사람은 오사카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사건 진행에 앞서 설명드리자면 당시 우에다의 월급은 한 달에 14만엔 정도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근이 많았기에 사건 당시 그가 받을 월급은 고작 3만 7천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 그의 은행 잔고는 37엔이었고 남동생이 보내준 돈으로 생활하던 상태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이후 이시크로 씨는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사카에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는 가족에게는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우에다를 만나기 위해 토야마현에서 오사카로 이동, 그와 합류하게 되었죠. 2014년 1월 31일, 당시 이시크로 씨는 우에다의 자동차에 탄 채 그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범인인 우에다의 진술입니다. 우에다는 먼저 대화 도중 자신이 간호사가 아님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아내와 이혼했으며 아들에게 내가 네 아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른이 되고 싶다 라며 주절주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시크로 씨는 동종업계 사람이라 생각해 기껏 먼 거리를 이동해 만났건만 그간 자신에게 했던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기에 실망했던 모양인지 우에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오는 게 나았겠다. 또한 당시 이시크로 씨는 친구에게 지금 오사카인데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인생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에다는 대화 도중 행복이란 가족과 있을 곳이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이시크로 씨는 당신은 돈도 없고 일도 제대로 안 하니까 행복해질 수 없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우에다는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이성의 끈이 끊어진 그는 이시크로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조르며 계좌의 비밀번호를 말하라 협박, 비밀번호의 일부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말했음에도 우에다는 손에 힘을 빼지 않았고 결국 이시크로 씨는 사망하게 되었죠. 그녀의 사망을 확인한 우에다는 먼저 그녀의 지갑에서 현금 8,000엔과 현금 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일 그는 오사카 시내 ATM에서 계좌 잔액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얼굴을 숨겼는데요. 다만 그가 피해자에게 들은 비밀번호는 일부에 불과했기에 잔액이 얼마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잔액 조회를 시도한 것은 총 11회였지만 비밀번호가 틀려 계속 실패했기에 그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우에다는 발각되지 않도록 시신을 숨기기로 생각했고 먼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구에게 나랑 같이 살고 싶다는 사람이 시즈오카에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 시즈오카로 간 것처럼 꾸미는 한편 2월 3일엔 렌터카를 빌려 피해자의 시신을 운반했습니다. 이후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대나무 숲으로 이동한 그는 인적이 무척 드문 곳에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했고 근처에 놓여있던 드럼통을 상반신에 뒤집어 씌워 얼굴을 가렸다고 하네요. 시신을 유기한 그는 오사카 북쪽의 산속으로 이동, 전혀 다른 곳에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 등의 유류품을 버렸습니다. 시신과 유류품을 처리한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살해 후 즉시 직장을 그만뒀고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로 이사하는 것은 물론 이사 후엔 어머니의 성씨로 개명, 마츠쿠보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증거를 인멸한 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으로 돌아왔죠. 한편 피해자인 이시쿠로 씨의 가족들은 행선지도 밝히지 않고 집을 나선 후 돌아오지 않는 딸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월 19일, 이날 대나무 숲에서 죽순을 캐던 한 남성이 상반신에 드럼통을 뒤집어 쓴 여성의 시신을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당시 시신을 회수한 경찰은 DNA 채취까지는 성공했지만 부패가 워낙 심했던 탓에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신원을 밝히기 위해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공개했고 우연히 이 옷을 보게 된 이시쿠로 씨의 부모님이 경찰에 연락, 2014년 5월 2일 DNA 감정 결과 이 시신은 실종되었던 이시쿠로 아야 씨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수사엔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시쿠로 씨의 휴대전화 이력 등을 바탕으로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우에다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죠. 심지어 이 우에다라는 인물은 사건 이후 몇 번에 걸쳐 렌터카를 빌려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을 주행한 기록이 있었기에 정황상 그가 너무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그를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우에다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그가 진술한 장소에서 이시카와 씨의 유류품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그의 자동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기에 우에다는 유력 용의자로 즉시 체포되었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나 자신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어 화가 나서 죽였다. 다만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으며 죽을 줄은 몰랐다. 라며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대에 서게 된 그는 대부분의 죄를 인정했지만 단 하나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드에서 돈을 인출할 생각이 결국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는 피해자의 카드로 잔액 조회를 11번에 걸쳐 했던 데다 이 모습은 전산에는 물론 영상으로도 남아있었지만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결코 현금을 인출할 생각이 없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왜 11번이나 잔액 조회를 했는지 검찰이 묻자 그는 피해자는 저한테 행복이란 건 결국 돈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저금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갖고 있길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지 잔액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요. 라며 잔액을 보고도 일부러 인출하지 않아서 가난해지지 않는 나 자신을 피해자한테 증명하고 싶었어요.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에 대한 진술은 어디까지나 우에다의 주장이다 보니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저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10일의 잔액 조회는 물론 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도망친 것까지 고려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돌발적인 범행이며 단순히 예금 잔액을 보려 했을 뿐이다.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 라며 감형을 주장했는데요.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다소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기에 상담을 하고 싶어 하던 피해자가 난 저금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돈을 훔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지갑에서 현금을 빼낸 것으로 볼 때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 또한 범행 후에도 여전히 간호사라 자칭하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던 것으로 볼 때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용할 수 없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들은 우에다는 의외로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재판장의 말대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돈이 있다며 행복하다고 말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 범인의 진술에 신뢰가 가지 않았네요.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공개된 다른 사람의 프로필이라는 게 과연 전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이사였습니다. 친구는 인생에 있어 정말 소중한 존재지만 만약 그 친구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동급생을 살해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토쿠카츠 모나미. 나가사키현에서 태어난 그녀는 무척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본의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나가사키현에서 가장 큰 법률 사무소를 경영하는 것은 물론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도 활동하는 등 두뇌와 스포츠, 재력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죠. 한편 그녀의 어머니 역시도 유명 대학 출신으로 방송국에서 근무하며 시의 교육위원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영재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두뇌가 명석했고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신경도 무척 좋았던 데다 집안이 부유했다 보니 택지 면적이 약 80평에 달하는 호화 저택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어른스러운 성격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유독 어머니를 무척 잘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엘리트 그 자체지만 사실 그녀에겐 좀 이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좀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동급생들은 별로 웃지 않았다.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울곤 했다. 자신을 보그라고 지칭했다. 라는 등의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모나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무렵 그녀는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무려 같은 반 친구의 급식에 몰래 표백제와 세제를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은 윗선에 보고했지만 어머니가 몇 번이고 거듭 사과하는 것은 물론 아버지가 지역 내 대형 로펌의 경영자였기 때문인지 크게 문제화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하네요. 이후 중학생이 된 모나미는 방송부에 가입했고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거나 검사가 되어 법정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와 싸우고 싶다 라는 등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취미였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에 국제에 출전하는 것은 물론 피아노 콩쿨, 미술 작품전에서 수상하는 등 주위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녀에겐 어두운 일면도 있었는데요. 중학생이었음에도 해부 의학서를 읽는다든지 고양이를 죽여 해부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3년 10월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사망하게 된 것인데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잘 따랐던 그녀에게 있어 이 일은 무척 충격이었죠. 게다가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20살 연하의 여성을 집에 데려와 모나미에게 새로 엄마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모나미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가 죽고 아빠가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 엄마는 어떻게 되던 상관없었던 걸까? 라는 말을 남겼고 이내 학교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나미의 아버지는 모나미의 호적을 자신의 딸이 아닌 할머니의 양녀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그녀는 한순간에 호적상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까지 잃게 된 것이죠. 2014년 3월 2일 모나미는 침실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금속제 야구방망이로 공격해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버지는 목숨엔 지장이 없었으나 두개골 함몰은 물론 치아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딸에게 정신상담을 받게 했고 당시 그녀를 상담했던 의사는 모나미가 향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시의 아동지원센터에 이 아이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며 모나미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보고를 받은 센터 측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의사는 모나미를 상담한 후 아버지에게 이대로 함께 사신다면 위험합니다. 떨어져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충고를 했기에 아버지는 이탈리아 유학 준비라는 명목으로 모나미를 혼자 살게 했죠. 이후 모나미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고작 3일만 출석한 후 학교 등교를 거부했고
어머니의 사망으로부터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20살 연하였던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혼 당시 이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2014년 7월 23일 모나미는 새엄마와 대화를 하던 도중 고양이를 해부하는 게 즐겁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딸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부모님은 7월 25일 병원에 입원 관련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당일 입원은 사정상 불가능하다며 거절했고 아버지는 지역 아동센터에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접수 시간이 지났으니 월요일에 전화를 달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그리고 이 거절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2014년 7월 26일 모나미는 친구인 A양과 만납니다. 이 A양은 사진부 소속으로 모나미와 그녀는 중학생 시절부터 친구였으며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공통의 취미가 있었기에 평소부터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죠. 또한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같은 반이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모나미가 학교 등교를 거부한 상태였음에도 여전히 둘은 자주 연락을 나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날 오후 3시 무렵 A양은 가족에게 모나미랑 만나고 올게 라는 말을 남긴 뒤 사세보 시내의 번화가에서 모나미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A양은 모나미가 혼자 사는 아파트로 향했죠. 하지만 모나미가 A양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단순히 놀기 위해서가 아닌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나미는 이를 위해 미리 망치와 톱을 준비한 상태였고 A양을 초대한 것은 함정이었던 것이죠. 저녁 무렵 두 사람이 방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모나미는 몰래 망치를 꺼내 A에게 접근했고 머리를 10수회에 걸쳐 공격한 뒤 개 산책용 목줄을 목에 감아 힘껏 졸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A양은 사망하게 되었죠. 한편 A양의 어머니는 오후 6시 40분경 딸에게 7시쯤 돌아갈게 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늦은 시간이 되었음에도 딸이 돌아오지 않았기에 딸의 친구인 모나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모나미는 태연하게도 6시 반쯤 돌아갔는데요 라며 거짓말을 했고 결국 기다리다 못한 A양의 어머니는 밤 11시경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새벽까지 A양을 수색하던 경찰은 A양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가 모나미의 집이었기에 그녀의 집에 방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모나미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시치미를 뗐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은 실내에 들어갔고 침대 위에서 A양의 시신을 발견, 모나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A양의 시신 외에도 방의 냉장고에서 고양이의 머리가 발견되는 등 수위를 생각해 간소하게 설명드렸을 뿐 시신의 상태 등은 제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잔인했다고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 모나미에게 왜 친구를 살해했는지 묻자 모나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몸속을 보고 싶었다. 사람을 해체해보고 싶었다. 전부 나 혼자 저지른 일이다.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굉장히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반성의 태도나 슬픈 기색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검찰은 모나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정신감정을 의뢰하게 되었죠. 한편 지역 유명인의 딸이 친구를 살해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에 명성이 있던 모나미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어떻게 혼자 방치할 수 있는가, 딸이 저지경이 된 것은 아버지의 감독 소홀이다 등등 한순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고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 후인 2014년 10월 5일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5년 7월 13일 나가사키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범인은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나 이것이 범행에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환경적 요인에 영향이 있었다 라는 말과 함께 의료소년원 송치 보호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녀가 들어간 의료소년원은 교정교육을 끝낸 뒤 시설을 나가는 것이 보통이며 아무리 늦어도 23살이 되면 시설을 나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사건의 범인인 토쿠카츠 모나미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원장이 직접
수용 연장을 신청했고 가정법원이 이를 인정, 26살까지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사회로 나가고 싶던 모나미는 이에 항소했고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가 출소하는 26살이 되는 것은 2024년 올해입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사건 사고를 조사하다 보면 세상엔 참 다양한 사건이 있구나 싶습니다. 가령 불륜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경찰이 범인인 사건이라든지.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그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인물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나카노 쇼타. 나가사키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 딱히 문제없이 성장했고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평소 근무 태도도 무척 진지한 데다 동료들의 평판도 좋았던 그는 25살 무렵 직장에서 알게 된 경찰관 여성과 결혼에 성공했죠. 결혼 상대였던 여성은 지역에서 꽤나 이름 있는 농가의 딸로 넓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유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나카노는 결혼 이후 처가살이를 시작했고 2009년, 2010년 무렵엔 연속으로 아들이 태어났기에 주변에선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났다며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무척 친절했기에 평판도 좋았고 아내 역시 출산 이후 경찰 생활을 이어갔기에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1년 무렵엔 형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부족함 하나 없는 성공한 경찰관의 삶으로 보이죠. 하지만 승진 이후 당시 그의 아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나카노가 아이들의 육아에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았고 이전까지 자주 돕곤 하던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형사 업무와 승진 때문에 일에 지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는 말처럼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2014년 현실이 됩니다. 2014년 3월 무렵 당시 나카노는 사이타마현 아사카 경찰서 형사과에 소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를 하러 온 여성 A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전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피해자 여성 A와의 대화를 계기로 나카노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불륜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2014년 10월 무렵엔 A와 동거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은 물론 집세 지불에 나아가 A의 생활비를 전부 대주는 등 마치 신혼부부인 것처럼 생활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가 A와 동거를 시작했을 무렵인 2014년 10월경 그는 형사 업무 도중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이 남성은 테라오 슌지라는 인물로 아버지가 사망했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나카노는 현장 조사를 위해 집에 방문했던 것인데요. 현장 조사 도중 나카노의 눈에 우연히 한 가지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화금고였는데요. 이는 화재가 발생해도 안에 내용물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가치 있는 물건을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나카노는 당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에 이 당시엔 그저 기억의 언저리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이 흐른 2014년 11월 당시 나카노와 A 사이에서 꽤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폭발한 A는 무려 나카노가 근무하고 있는 아사카 경찰서에 방문해 나카노와의 불륜 관계를 전부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의 불륜은 아내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분노한 아내에게 나카노는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전현이 헤어지면 직장에 다 소문낸다고 협박해서 그랬어. 라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카노는 불륜 상대인 A에겐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요. 아내랑 무조건 이혼할 거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등 두 여성에게 각기 다른 말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유부남 경찰이 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피해자 여성을 꼬드겨 동거까지 했기에 나카노는 상부에서 주의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2015년 2월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도록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륜 소동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불륜 상대인 여성 A가 임신을 했던 것이죠. 나카노는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A와 비밀리에 불륜을 지속했고 결국 2015년 A는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한편 나카노에겐 불륜 말고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과거 불륜녀의 생활비를 전부 대주는 것은 물론 동거를 위해 선뜻 집을 계약했지만 정작 불륜이 들통났기에 집안의 돈을 끌어쓸 수 없는 처지였고 이에 A와 동거하기 위해 계약했던 아파트의 월세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나카노는 불륜녀 A에게 아내랑 말해서 이혼신고 제출했어 라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A는 이 말을 믿고 나카노가 싱글이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한편 계속되는 월세 체납으로 아파트 관리회사에 최종 통보를 받게 된 나카노는 9월 4일에 낼게요 라는 말로 가까스로 설득시켰고 2015년 7월 무렵엔 조사를 위해 파견 나간 현장에서 현금카드 2장과 열쇠 등을 몰래 훔치는 등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게 되죠. 바로 전년도 10월 테라오 씨 집에 방문했을 때 우연히 목격했던 방화금고였습니다. 그는 방화금고를 털기로 마음먹은 이후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직장에 휴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가에선 장인어른에게 트랙터로 밭을 가는 법을 배우는 등 주변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며 차근차근 범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범행 당일인 2015년 9월 3일 이날 나카노는 테라오 씨의 집에 방문해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누른 이유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기에 나카노는 몰래 창문으로 침입했죠. 그리고 이전에 봐둔 금고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려던 순간 예상 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테라오 씨가 집에 있었던 것이죠. 나카노는 전에 현장 조사 왔을 때 만나서 얼굴을 알겠지? 이대로 도주하면 잡힐 게 뻔하다 라고 생각, 로프로 테라오 씨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했습니다. 테라오 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나카노는 금고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요. 금고 안에는 약 121만엔 정도의 거액의 현금과 더불어 64만엔 상당의 기념주화 등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모두 챙겨 도주했죠. 도주 직후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불륜 상대에 체납된 집세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취한 행동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돈으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불륜녀 A와 함께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난 것이었죠. A는 당시 나카노가 아내와 이혼했다고 생각했기에 여행이 끝나면 정식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나카노에게 살해당한 테라오 씨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한 남동생이었습니다. 형의 시신을 본 동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를 명백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인터폰 영상에 나카노가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테라오 씨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나카노의 자동차와 같은 모델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다수 있었죠. 한편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나카노는 불륜녀와 함께 오키나와 여행을 즐겼고 휴가가 끝난 9월 11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경찰서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직후 그는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죠. 한편 현장에서 채취된 범인의 피부 조직 DNA가 용의자인 현직 경찰 나카노의 것과 일치했기에 그는 다음 날인 9월 12일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밧줄로 목을 조른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가 7월경에 훔쳤던 현금카드와 열쇠는 나카노가 근무하던 경찰서의 개인 보관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그는 경찰서로 돌아와 보니 어느샌가 가방에 들어있었어요. 라며 자신이 넣은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후 벌어진 재판에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나카노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물론 상고까지도 전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2018년 10월 2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그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엔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재판에는 불륜 상대인 A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제출한 친자 확인 DNA 감정 결과 A가 낳은 아들은 나카노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오늘 다룬 사건은 참 현실이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범죄자의 갱생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년? 20년? 오늘 다룰 사건은 12년의 형기를 끝마친 범인이 13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2016년 한 남자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12년의 형량 중 11년 2개월 무렵 가석방을 받게 된 이 남성의 이름은 후지타 세이지. 그는 2004년 무렵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었는데요. 과거 그는 금전적으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기에 고민 끝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노려 돈을 훔치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시 그는 후쿠오카시에서 한 여성이 자취하는 집에 침입했지만 우연히 집 주인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고 강도를 목격한 집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이에 후지타는 도망치는 여성의 등을 흉기로 찌른 후 현금 약 3만엔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도주했는데요. 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틀 후 후지타는 자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대에 서게 된 그는 당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감옥 생활 11년 2개월 무렵 가석방이 인정되어 2016년 2월 다시금 사회에 풀려나게 되었죠. 한편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히지오카 아야네. 후쿠오카에 살던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자연스레 피아노를 접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했었고 어머니의 영향인지 딸인 히지오카 씨 역시도 장래 희망이 유치원 보육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20세 무렵부터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이 무척 잘 따르는 선생님이었던 동시에 학부모들에게도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같은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평판이 무척 좋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에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었기에 히지오카 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돌려 가석방을 받게 된 후지타는 출소 직후 노숙자 재활시설에 입소해 6월 무렵부터 농가에서 일손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기간 동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담당자와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한편 담당자에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갱생의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태도가 변해갔죠. 노숙자 재활시설의 담당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물론 일하던 농가에서 첫 월급을 받게 되자 다음날 곧장 무단결근을 하고는 외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지내던 재활시설엔 무단으로 외박하는 경우 퇴소 조치 당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후지타가 월급을 들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한 활락가인 나카츠였습니다. 그가 당시 월급으로 받은 금액은 10만엔이었는데 그는 이 돈을 하룻밤 만에 전부 유흥에 탕진했죠. 다음날 시설에 돌아온 그는 인내심의 한계라서 나카츠에서 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라며 시설에 다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하면서도 공동생활이 싫다 라는 등의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가석방 기간이 끝나는 전날 농가 일을 그만두었고 시설을 퇴소해 숙식을 제공하는 건설회사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새 삶을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고작 10일 만에 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그는 PC방 등지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사건 전날인 2016년 10월 14일 당시 피해자인 히지오카 씨는 곧 있을 학예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담당했기에 부모님도 뵙고 피아노 연습도 할 겸 친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저녁을 먹은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다음 날인 2016년 10월 15일 이날은 후지타의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고작 13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 후지타는 현장 근처의 백엔샵에서 흉기로 쓸 부엌칼을 구매하며 점원에게 이 부엌칼은 야채를 썰면 안 달라붙나요? 라며 웃는 얼굴로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저녁 6시 반 흉기를 품에 숨긴 후지타는 후쿠오카시 미나미쿠의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피해자인 히지오카 씨가 살던 곳이었죠.
당시 후지타는 아파트 2층의 베란다 창문을 깬 후 침입했고 집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히지오카 씨가 집에 귀가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집주인과 맞닥뜨린 후지타는 도망은커녕 2시간 전에 구매했던 흉기를 들어 히지오카 씨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찔렀습니다. 당시 근처에 살던 주민은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5에서 6회가량 들었고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해 서둘러 비명이 들린 곳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엔 현관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히지오카 씨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후지타는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죠. 병원으로 이송된 히지오카 씨의 상태는 무척 위독했습니다. 히지오카 씨의 부모님은 연락을 받은 후 병원으로 향했고 이때 히지오카 씨는 아주 잠깐이지만 눈을 뜬 후 눈물을 한 방울 흘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대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한편 경찰은 현장 수사는 물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얼마 전 출소했던 후지타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로부터 6일 후 사건이 예상 밖의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후지타가 갑자기 자수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죠. 그는 통화로부터 20분 후 경찰서에 출두해 스스로 체포당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후지타는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별 생각 없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에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고 자수 다음 날인 10월 22일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히지오카 씨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한 것이죠. 그녀는 생전 정말로 평판이 좋았기에 그간 그녀가 가르쳤던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방문해 조의를 표했고 약혼자였던 남자친구는 영정사진을 보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대에 서게 된 후지타는 자신의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했고 검찰 측은 갱생할 가능성은 없다.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높다. 라며 무기징역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변호 측은 후지타는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 길을 걷던 중 피해자와 닮은 여성이 자신을 째려본 것에 화가 나서 상처를 입히기 위해 침입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죽이려는 생각은 없으며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죠. 한편 당시 재판엔 피해자의 아버지도 참석했는데요. 그는 가능하다면 딸이 겪은 공포와 고통 이상의 것을 범인이 겪었으면 한다. 다시는 사회에 풀어놓아선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 진술 과정에서 범인인 후지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저항해서 나이프가 가슴에 꽂혔다.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겠지만 미안한 기분이다.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유족이 사형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획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남은 삶을 걸고 죄를 뉘우쳐야 하며 갱생의 가능성은 낮다. 라는 말과 함께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변호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의 형이 확정되었죠. 재판 후 피해자의 부모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가석방이었지만 형기가 끝난 후라고 해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나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위험성 유무나 태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는 없는 걸까요? 만약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기를 끝마친 범죄자가 고작 13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케이스워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케이스워커란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쉽게 말해 사회복지 활동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여기 교토의 무코우시에서 케이스워커로 일하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요네다 와타루. 요네다는 책임감이 강한 한편 자신이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상담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르면 10년 동안 자신을 담당했던 여러 사회복지사 중에 요네다 씨가 제일 좋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혼자 담당하던 사람의 숫자가 무려 101명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2018년 1월 한 남성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요네다가 담당했던 남성은 하시모토 타카이코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하시모토라는 사람은 평소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이 험했기에 늘 욕설을 달고 살았고 스스로를 야쿠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죠. 한편
그는 근처 슈퍼에서 악질 클레임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가 클레임을 넣는 방법은 우선 직원이 추천한 상품을 구매한 뒤 집으로 돌아간 후엔 어떻게든 구실을 잡아서 전화로 상품의 흠을 잡으며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요네다는 하필이면 이런 악질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하시모토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하시모토는 요네다에게 자신이 전직 야쿠자에 전과가 있다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작 슈퍼에 클레임 넣는 게 무슨 야쿠자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하시모토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대 시절 한 여성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받았고 출소한 다음 해엔 여고생을 강제로 성인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물론 피곤하다며 쉬려고 하자 라이터로 20곳 이상의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다시 징역을 살았죠. 이후로도 그는 여러 여성에 대한 폭행으로 계속해서 감옥을 드나들었고 2006년엔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해 11년의 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2018년 기준으로 이미 2명의 사람을 살해한 전과가 있었고 폭행 등을 더하면 총 전과 10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전부 여성이었죠. 아무튼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교도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담당자인 요네다에게 수급 금액을 늘리라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의 클레임은 길 때는 2시간 이상 지속되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요네다가 하시모토를 담당한 지 10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 무렵부터는 괴롭힘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하시모토는 요네다에게 물건을 좀 샀는데 네 차로 좀 옮겨라 는 등 마치 그가 자신의 부하인 것처럼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전화와 협박, 명령 탓에 담당자인 요네다는 불면증을 겪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당시 요네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에 상부에 부서 이동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싫어도 하시모토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이후 그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모토 대신 장을 봐주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갈취당하는 등 수급자와 담당자가 아닌 주인과 노예 같은 주종관계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결국 요네다는 일이 끝나면 곧장 하시모토의 집으로 불려가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기 일쑤였지만 정작 상부에선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9년 5월 중순 하시모토는 한 여성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사카 스미요시코에 살던 K라는 인물로 하시모토와 K씨는 교제하는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K씨는 당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하시모토는 K씨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언은 물론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거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K씨는 하시모토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이 말에 분노한 하시모토는 K씨를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하게 됩니다. K씨를 살해한 하시모토는 전화로 요네다를 불렀습니다. 업무를 끝낸 요네다가 하시모토의 집으로 향하자 그곳엔 사망한 K씨의 시신이 있었죠. 하시모토는 겁에 질린 요네다에게 시신을 숨길 거니까 너도 도와. 만약 거절하면 너도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릴 거야. 라며 그를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은폐 공작을 시작한 두 사람은 먼저 K씨를 압축 비닐봉투에 집어넣으려 했으나 이미 사후 경직이 진행되어 다리가 굽혀지지 않았기에 일단 K씨를 방치한 후 다음날 접착 테이프나 비닐시트, 방향제 등과 함께 업소용 대형 냉장고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시모토라는 인물은 자신의 집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냉장고를 구매했기에 놓을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하시모토는 마침 빈집이었던 위층 방을 창고로 쓴다는 명목으로 빌려 냉장고를 놓기로 했고 요네다의 명의를 이용해 집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모토는 다른 한 명의 인물을 전화로 불러냈는데요. 연락을 받은 인물은 A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A라는 남성도 하시모토와 요네다처럼 주종관계로 하시모토는 A에게 평소부터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시모토는 두 명에게 명령해 시신을 냉장고에 숨겼고 이때가 6월 5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기에 완전 범죄가 성립되는 것 같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냄새였죠. 하시모토가 구매한 업소용 냉장고는 그의 예상보다 낮은 온도로 설정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부패를 막지 못했고 결국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한 하시모토는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요네다를 또 협박했습니다. 6월 11일 오전 연락을 받은 요네다는 하시모토의 집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냉장고에서 시신을 꺼내 주차장에 방치했습니다. 이후 하시모토는 요네다의 자동차에 탑승한 후 요네다를 주차장에 시신과 함께 두고 엑셀을 밟으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이 주차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인근 주민들은 이미 이 악취가 보통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필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경찰은 주차장에 방치된 K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도주하려던 하시모토와 차 옆에 서있던 요네다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다만 부검 결과 K씨는 전신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하네요. 체포된 하시모토는 전혀 기억이 없다 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가 지속되자 때렸더니 죽어버렸다 라는 진술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함께 체포된 요네다에 따르면 그는 체포 당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협박받는 일도 없겠구나. 안심이다. 요네다는 재판에서 자신의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했고 검찰 측은 요네다가 하시모토의 악질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반면 변호 측은 이들은 강한 주종관계였으며 직장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다 라며 감형을 주장했는데요. 2020년 3월 26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요네다는 범죄에 있어 중요하고 불가결한 역할을 했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함께 시신을 옮기는 데 협력했던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사망한 K씨를 보면서 경찰에 연락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생각하니 무서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가장 악질인 하시모토에겐 고작 징역 14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이 징역 14년에 대해서도 그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책임 능력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 곧바로 항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항소는 기각되었고 그의 형이 확정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과 10범인 흉악 범죄자를 유기형으로 사회에 다시 풀어놓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출소 이후에도 수급자로 지정해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신가요? 전 딱히 없긴 한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전직 아이돌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히라바야시 사나. 그녀는 많은 의사를 배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밑에 남동생이 있는 무척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혀를 내두를 정도의 미인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겐 그림으로 그린 듯한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죠.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난 후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예전부터 몸이 약했지만 남동생의 출산을 계기로 몸 상태가 악화되어 먼저 세상을 뜨게 된 것인데요. 어머니의 사망 이후 사나의 아버지는 의사 일을 하며 두 아이의 육아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비록 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아버지와 사이가 무척 좋았다고 하네요. 사나 씨는 어린 시절부터 무척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엔 전통 춤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고 가족 친지들이 공연을 보러 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녀에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배우가 되어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싶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연예기획사에 서류를 보냈고 결국 2017년 2월 25일 아이돌로 데뷔합니다. 다만 아이돌이라고는 해도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 그룹이 아닌 지하 아이돌 그룹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2014년 2월부터 호시타니 리리카라는 이름으로 아오하루 2015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 초기 그녀는 직접 전단지를 돌리는 등 열심히 활동했지만 이내 그룹 내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는데요. 라이브에 6시간이나 지각을 한다든지
춤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그녀는 점점 아이돌 활동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활동 시작 반년 만에 그룹을 탈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돌이 되겠다는 꿈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메이드 카페나 개인 촬영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홀로 활동해서 연예계에 들어가는 것은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녀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가에는 돌아가지 않은 채 도쿄에서 생활하며 신주쿠의 한 바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접객업이 익숙하지 않았고 결국 3개월 만에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타지 생활을 하며 여러 스트레스를 받던 그녀가 위로를 받기 위해 들렀던 곳은 호스트 클럽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스트 클럽에 빠져 거액의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딸의 상태를 걱정하던 아버지는 그녀를 설득 친가로 돌아오도록 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친가를 떠나 다시 도쿄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비록 호스트 클럽에 푹 빠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아이돌이 되고 싶은 꿈은 버리지 않았던 모양인지 여러 연예 기획사에 프로필을 보내곤 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그녀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시카와 아키라라는 한 중년 남성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이시카와와 사나 씨는 3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시카와와 육체 관계를 맺는 대가로 그에게 돈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즉, 흔히들 말하는 스폰서 같은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이시카와가 사나 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한 번 관계를 맺을 때마다 약 10만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겐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나 씨는 이시카와를 나를 도와주는 상냥한 아저씨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했지만 이시카와는 사나 씨를 장래를 포함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 라며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비록 두 사람이 정말 사귀는 사이였는지 아니면 스폰서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둘 사이에 육체 관계와 돈이 오갔던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요. 한편 이시카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나 씨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호스트 클럽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호스트 클럽에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돈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사나 씨가 이시카와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났고 이 금액은 한번 만날 때 100만엔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자 이시카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준 건 용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맞나? 정말 사귀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관계에 의심을 품게 된 그는 결국 사나 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닌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로의 신분증을 교환했다고 하네요. 신분증 교환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난 2023년 2월 2일 이날 새벽 2시경 사나 씨와 이시카와는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실한 지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시카와는 혼자 호텔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고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집 근처 길거리에 누워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인근 주민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의 소지품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에 교환했던 사나 씨의 신분증이 나왔죠. 이에 경찰이 왜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묻자 그는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이라서 다음에 만날 때 주려고 가지고 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상하긴 했지만 그의 답변에 이렇다 할 문제점은 없었기에 경찰은 휘청거리는 이시카와를 집에 바래다 주었고 이렇게 신고는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로부터 7시간 후 두 사람이 들어갔던 호텔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내용인즉슨 체크아웃 시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문을 열었고 그곳엔 붉게 물든 침대 위에 사망한 채 누워있는 사나 씨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예리한 칼로 목을 3회가량 공격당했으며 이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이시카와를 수상하게 여겼고 그는 즉시 용의자로 지목되어 2023년 2월 3일 아침 5시 반경 집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이시카와는 2자루의 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한 자루에는 혈흔이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시카와는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3번 찔렀다. 목을 노린 이유는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였다. 라는 한편 그녀에게 그동안 1,000만 엔 정도 쏟아부었다. 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후속 보도가 없는 상태이기에 추가적인 사실이나 판결을 알 수는 없네요. 다만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살해 사실 자체를 인정했기에 무거운 형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호스트클럽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저 같은 소시민에게 저런 큰 돈은 뭔가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